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시작인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860만 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들의 사회 참여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을 하여 온 세계가 놀랄만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60년대생들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주역인 이들에게는 은퇴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오늘은 은퇴자 및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에 대한 현실과 노후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라고 합니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정년인 60세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분들의 경우는 부유한 형편은 아닐지라도 연금을 꾸준히 부어왔고 정년까지 다녔으니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50 전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퇴직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직장을 나온 사람들은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처럼 일을 시킬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관리자 급으로 뽑기에도 피라미드 구조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애매한 상황인 것입니다. 운 좋게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전 직장에서 받던 봉급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재취업을 하면 소득은 뚝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자녀들이 보통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라서 아직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내야 할 기간도 많이 남았죠. 인구와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장 조영태 교수님은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사회 구조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한국은 인구의 노령화도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은 연금제도가 우리보다 앞서 시작되었고 시스템이 한국보다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연금을 받아 아껴서 지내면 그럭저럭 생활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은퇴자들은 은퇴 시기에 빚이 없는 반면 한국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빚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하고도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후의 유일한 자산인 집을 처분하고 거기서 비용을 충당해 소비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게 되는데 가장 인구층이 두터운 세대가 소비를 줄이면 내수 시장이 줄고 수출 상황이 어려운 내수 시장을 막아줄 정도로 좋지 않으면 경제는 어두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결국 재취업도 줄어들게 되면서 나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재취업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해고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했다 하더라도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본인 생각과 다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돈이 좀 들어도 골프장을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필드에서 치는 골프보다 저렴한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비용에 큰 부담이 없는 동네 당구장에서 결국 다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당구장 창업이 성행하고 당구장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60년대생들을 마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던 5060 세대의 불행한 노후를 막기 위해 은퇴 이후 정말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업을 하려면 1000번을 생각하고 하세요. 그만큼 창업에는 신중하라는 말인데요. 왜 그런지 기사와 통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4.6%로서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이나 G7 국가와 비교해서는 1위입니다. 미국 6.1%, 일본이 10%인데 이런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2~3배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에 잘 사는 선진국인데 반해 자영업자는 수진국만큼 많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구조적으로 자영업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찾아와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고 뒷더미에 앉게 됩니다. 내가 창업할 땐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찾아와 권리금도 못 건지고 폐업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폐업률도 신규 개인 사업자 대비 66%나 됩니다.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실제 영업하지는 못하고 사업자 등록을 살려만 놓은 사람들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으로 대출을 받고 폐업하게 되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무서워서 폐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4년 새 자영업자는 늘어난 데 반해 월 평균 소득은 160만 원까지 추락하였다고 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도 하루 종일 손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벌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없고 쓴다 하더라도 주유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각종 비용까지 챙겨주려면 인건비가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자영업은 가족끼리 하거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람을 못 쓰게 되니 회전율이 줄어들고 매출이 늘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토지 가격이 올라 상가가 몰려있는 상업지역의 매장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자영업은 충분히 어렵고도 남습니다. 사업이란 게 한번 잘못돼도 다시 일어서서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을 시작해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은퇴 후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당장의 생활비는 어쩌란 말이냐고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덜컥 창업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있는 여유돈마저 까먹기 십상이고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어떠한 알바라도 해서 차분히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번을 생각해도 창업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다음 사항에 대한 경쟁력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만의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의 패기와 기존 베테랑 자영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실력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분야의 자영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누구나 맛있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구조에서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여 제품원가를 줄일 수 있다든지 가게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소유여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든지
제품 유통 구조에 대해 잘 알아 싼 가격에 물건을 받아올 수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이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뛰어난 영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잘 팔 수 있는 세일즈 능력이 있거나 홍보 마케팅에 뛰어난 소질이 있어 가게가 목이 안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장점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은퇴 후 자영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은퇴 이후 정말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중 두 번째, 한 방을 바라고 투자하지 마세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평소 만져보지 못한 목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목돈은 아주 신중히 써야 하는 돈이지만 남은 노후를 위해 길게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액수가 애매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크게 굴려보고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 내공이 없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번 좋은 사례만 생각하고 주식에 대한 공부와 준비 없이 목돈을 한 번에 넣었다가 주가가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손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장 내 주식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마이너스 중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개별 종목은 1년 중 상당 기간 횡보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애태우다가 한 달 정도 오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횡보를 하다가 급하게 오르는 계단식 장세의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주식은 1년 내내 힘들게 지내다가 딱 3, 4주만 기쁘고 그때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식은 기다림과의 싸움인데 주식의 심리전에서 내공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목돈을 넣어놓고 오르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이란 편안한 노후의 모습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이 많다 보니 그렇다면 안전한 부동산이지 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해 보려다가도 공부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코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시장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호텔 리조트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등 각종 분양이 많습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들은 아파트처럼 분양가 심사가 없어 분양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분양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비싸다 하더라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매해 조금씩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싸게 분양받은 아파트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절대 아파트처럼 가격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싼데도 각종 마케팅과 거창한 미래의 청사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서 분양받을 사람들을 가모니설로 속입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분양 이후 임차 수요가 다 찰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모양새이며 아파트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은 평수로 쪼개 놓아서 1층 상가 하나를 비싸게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내 호실과 옆 호실을 터야 임차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국 임대료를 여포실과 나눠야 한다는 뜻이고 상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대기업들이 백화점이나 스타필드와 같은 쇼핑과 복합 문화 공간이 합쳐진 곳을 편리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트렌드가 변하고 상가의 수요도 분산되어 집과 가까운 동선 좋고 노출 좋은 상가가 아니면 요즘 같은 시기에 공시를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매도 시 수익률이 클 수 있지만 매도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손주들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 토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실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공부와 사례학습을 통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며 큰 리스크를 떠안지 않도록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투자의 대가조차 돈을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한 만큼 우리도 노후에는 돈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이후 정말 주의해야 할 3가지 중 마지막 3번째, 자녀가 20살이 넘었으면 뒷바라지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세요. 20살이 넘으면 어엿한 성인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나 과외와 같은 일을 시키면서 본인 학비와 용돈은 최대한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해주세요. 법률 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어보면 20살이 되면 자녀는 무조건 독립을 시키고 집에서 생활하면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니 자녀들에게 월세까지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혼자 힘으로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지내면 자생력이 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금 자녀 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60 세대는 본인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자녀의 성장을 도와준다고 노후의 여력을 자녀에게 다 써버렸을 경우, 그리고 내가 노후에 힘이 없어져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짐이 된다며 자녀들의 원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세대도 취업이 힘들고 집값이 올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으며 양육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에서도 동물들은 자식이 어미를 돌보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나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노후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력이 있을 때 자녀가 아닌 나의 인생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위의 명언과 같이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노력하고 실천하여 나만의 안정적인 그늘을 만들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은퇴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